부동산 뭐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집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집은 보나마나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라고요. 그것도 신축일 거야. 맞아. 그건 되게 비싼 아파트는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 이해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인데 그거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잘못됐다고요. 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자들은 사도 돼. 근데 뼈 빠지게 모았는데 집값도 많이 올랐다. 어떻게 사는겨 그걸 뭐 포기해야지. 자, 그러면 포기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할게요. 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고 내 소득 대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하면 그거 굳이 사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없죠. 빈만 그러면 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리츠를 사는 거예요.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증권의 약자죠. 그런데 이 리츠는 한국 리츠를 사면 안 돼요. 삐. 아, 진짜요? 예, 한국 리츠는 안타깝게도 부동산 시장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뭘 사야 되냐면 미국 리츠를 사야 돼요. 미국 리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외환위기 이후에, 이전에는 아무 상관 없었어요. 네. 외환위기가 지난 다음부터 한국 주식시장도 개방되고 채권시장 개방되고 경제가 개방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부동산도 이제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보시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하우스푸어 사태 혹시 기억나세요? 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모 여대 산꼭대기에 있는 여대 옆에 뉴타운을 이제 아파트를 살 때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 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얼마나 미분양이 누적돼 있었는지 이 집을 사고 팔므로써 생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 안 내. 아, 진짜요? 네, 그럴 정도로 불황인 거예요. 제발 좀 이 집을 좀 투기꾼들이 좀 사주세요. 다주택자님들 제발 이 집 싸니까 사주세요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집값이 너무너무 떨어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데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상황이 와요. 근데 그때 미국도 그랬거든요. 미국도 고점에서 30% 빠졌어요, 집값이. 전국 집값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옥 같은 한 5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1, 12년 바닥 치더니 13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2021년 재작년까지 바닥에서 2배, 3배 못 오르면 아파트 단지 같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작년부터 한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할 것 없이 다 박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 한국에 집을 사면 좋죠. 좋죠. 그러나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 첫 번째, 목돈이 많이 들죠. 네. 그렇잖아요. 일단 단위가 달라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해. 그죠? 네. 소리가 나는데다가 두 번째 문제가 또 뭐냐면 어떤 집을 사야 될 것인가가 어려워요. 맞아요. 제가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방에 있는 광역 대도시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한테 집을 한 채 물려주셨어요. 우와, 유산이다 하고서 그 집을 이제 상속을 받아서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살고 계시니까 상속을 받아서 이제 그 집을 가서 집수리도 좀 하고 비도 새고 물도 새고 해서 수리도 하고 해서 잘 하다가 이제 전부 다 집안의 모든 자재들이 다 장성하고 서울에서 다 직장을 찾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어머님 홀로 되시는 어머님도 모시고 올라오면서 팔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80년대에 저희 아버님이 집을 지으면서 그 집을 땅을 사면서 들였던 비용과 팔았던 가격이 같아요. 안 올랐어요? 네. 심지어 거기 지하철이 5분 거리에 개통됐는데도 안 올랐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만 원하지 단독주택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빚센 물센 갈 때 집을 거의 재건축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새로 그 집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안 믿어요. 이 집을 사면 땅을 사는 거지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은 새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근데 그 건축 비용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오니까 집값이 거의 못 오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1990년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자면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지방 대도시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 지수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단 1%도 못 올랐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서울은 다르고 부산은 다를 수 있어요. 동의. 한국을 대표하는 1, 2대 도시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처럼 지방의 그래도 대도시 출신인데도 이걸 겪었어요. 자, 근데 김민아 아나운서, 네. 집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 동네를 가서 딱 보면 네. 아 여기 10년 뒤에 여기에 역도 들어오고 10년 뒤에 여기 학군도 좋아지고 10년 뒤에 여기 있는 유해시설도 사라지고 고가차도도 사라질 것이고 여기 근처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횡단보도들도 다 정비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살아봐야 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부동산 뭐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집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집은 보나마나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라고요. 그것도 신축일 거야. 맞아. 그건 되게 비싼 아파트는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 이해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인데 그거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잘못됐다고요. 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리츠는. 어떻게? 왜? 미국 전체 집을 다 사는 거예요. 미국의 리츠를 사면 좋은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생겼죠. 자, 첫 번째. 골고루 전국에 있는 캘리포니아부터 뉴욕까지 아파트를 또는 단독주택을 다 사서 평균치 가격을 우리가 거래하니까 내가 어떤 종목 잘못 골라서 집을 잘못 사서 저처럼 비싼 물세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여러분. 뭐가 있죠? 임대료를 주잖아. 집주인이 기업이잖아. 네. 그러면 김민아 앵커나 저 같은 사람들이 임대해서 살면 네. 그 집에 임대료 내야 되죠. 월세를 내야 네. 되죠. 그걸 주주들한테 배당해 주잖아요. 아, 그걸 나눠서 이제 배당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리츠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니 미국 리츠를 가지고 있으면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집을 안 살 때 가지고 있는 공포, 이게 가장 큰 공포가 뭐냐 하면 내가 집을 안 산 사이에 내가 집이 없는데 집값이 올라버리면 못 사잖아요. 나는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잖아요. 그니까요.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우리나라 집값이 급등할 때 미국 집값도 급등할 테니까 네. 그 리츠 가지고 있는 만큼 네. 저는 어떻게 돼요? 집값 상승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요. 누릴 수 있죠. 그러면서 집을 샀을 때 이 리스크가 뭐였죠? 내가 산 집이 비싼 물센이고 잘못된 집을 사서 몇십 년 동안 한 푼도 못 오르는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집의 평균 가격을 하나 산 거니까. 네. 이러면서 또 하나의 장점이 이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던 솔로로 살던 간에 주거 집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문제가 있지, 집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집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세는 거의 멸종 상태로 간다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로 이제 우리나라도 갈 거예요. 월세도 이렇게 가게 되는 환경이 됐을 때 월세 비용이 되게 부담이 되는데, 네. 제가 아까 지금 미국 리츠 샀다 그랬죠. 네. 미국 리츠를 사면 뭘 준다고요? 배당. 배당을 준다며요. 월세를 받아서. 네. 그걸로 한국 내가 살고 있는 월세를 내면 안 돼? 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받으니까. 받으니까. 여러분, 이런 자산을 저희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인컴 에셋. 그러니까 배당이 딱딱 따박따박 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자산을 인컴 에셋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컴 에셋을 자산에다가 포트폴리오를 집어넣는 게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전략을 저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탈무드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탈무드 투자. 예, 그 유태인들의 경전이죠. 네. 랍비들이 해주는 책이에요. 네. 탈무드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돈을 멀리 가서 장사를 했겠죠. 어떤 젊은이가 돌아와서 랍비님, 제가 돈을 이번에 몇만 디나르를 벌었습니다. 이제 옛날 은화예요. 이걸 벌었는데 저 어떻게 이걸 투자해야 될까요? 물으니까 랍비가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줍니다. 자, 자산을 세 개로 나눠라. 첫 번째 자산은 현금. 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두 번째는 사업에 투자해라. 친구들, 유태인들끼리 투자하잖아요. 사업에 네. 투자해라. 세 번째는 부동산은 하나 있어야지. 이게 투자 3분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걸 여기에 적용을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돈을 역시 또 돌아갔어요. 33만 원씩. 네. 3분의 1씩 투자합니다. 자, 네. 시작합니다. 33만 원은 사업, 네. 한국 주식. 어.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경쟁이 벌어지고 네. 죽었다 살았다 하는 나라가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가치가? 네. 그건 사업. 네. 두 번째, 현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현금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달러. 세 번째, 부동산 사람에. 네. 근데 한국의 리츠? 부동산을 소액으로 살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부동산을 한 주에 뭐 100불하는 거 10만 원짜리. 그거 뭐 100주 사면 예를 들어서 1억. 이런 네. 식으로 아니죠. 1000만 원이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는 미국의 리츠를 사게 되면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좋은 대로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면 부동산, 주식, 현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이 전략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한 20년에 한 번만 마이너스 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움직이는 방향이 다 다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이에요. 네. 지난 2012년처럼
나라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나라에서 이 아파트를 사면 가격이 올라도 세금 안 내요. 양도세 안 내요라는 규제가 나옵니다. 규제 완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역사상 우리나라 역대 모든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 중요한 바닥 신호가 뭐냐면 정부가 양도소득세 면세해 줄 때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라고 정부가 쉽게 얘기해서 다주택자 투기꾼들에게 집을 사라고 문을 열어주는 시기가 올 때가 바닥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이건 이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부동산 가격 계속 빠지면 나라 망하잖아요. 네. 은행 담보대출들 다 부실화될 거고 우리도 빚내서 집 샀는데 집값 못 오르고 빠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예, 그게 무서워서 집 못 산 것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 샀다가 망했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들이 나올 때가 있냐면 양도소득세를 아예 0을 만들어줄 때가 나와요. 보통 그 규제를 할 때는 50에서 100%까지 중과를 하는데 그게 2020년에 그랬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양도세를 점점 깎아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조건, 뭐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이런 거는 0으로 해주는 날이 와요. 그때가 부동산 가격이 최악으로 빠졌을 때고 그때 아까 제가 했죠. 투자를 3개로 나눠서 탈모드 투자를 하면서 네. 내가 돈을 착실하게 모으고 있었죠. 네. 그럼 그거 가져와서 사면 되지.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막 양도세 면제해준다 할 때 리츠를 사면 그것도 바닥에서 사는 그것도 거예요? 괜찮은 건데 이미 우리는 리츠를 갖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갖고 있다는 가정에. 이미 우리는 갖고 있잖아. 네. 왜냐면 주거 안정도 해결해야 되니까.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투자를 통해 주거 문제도 해결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리스크, 그러니까 내가 집이 없으면 집값이 오르는 리스크도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탈무드 투자법들은 누구한테 잘 맞냐면 결혼을 앞둔 연인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또는 아기가 아직 어린 분들한테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맞는 전략이죠. 애가 좀 커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주택 구입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 사귄 친구들이 평생 간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네. 아닌데 사실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번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학교를 옮기는 걸 되게 부모님들은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가 아무튼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에 보통 집을 사려고 그게 결혼 10년 차잖아요. 네. 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소득도 딱 올라가고 집값도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옛날에 그 재테크 전략이 100% 맞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 탈무드 투자법은 혼자서 싱글보다는 주거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는 사람들. 꼭 이게 뭐 저는 그 부부 아니어도 저는 이게 친구들끼리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네. 커뮤니티를 가지고서도 이런 전략들도 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탈무드 투자법이라는 이 좋은 전략이 있으니까 꼭 해보시고요. 이 전략은 똑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 3분법만큼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이 전략도 역시 40년을 반복해서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100만 원씩 넣었다고 생각하면 4억 이상 나와요.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좋은 전략입니다. 물론 이제 이 전략의 핵심은 네. 내가 주거가 혹시 마련되어 있는 분이라면 부모님하고 산다든가 네. 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배당 나온 거를 그냥 쓰면 안 되겠죠? 네. 재투자.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까 했죠. 배당 나온 걸 갖고 3대 3대 3을 만들어서 다시 그걸 했을 때의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진짜 이 재테크 시장은 아는 게 힘이고 두 번째는 제발 좀 실천.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해야 돼요. 공부했다고 끝내면 안 돼요. 바로 오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국채 조금 사본다든가 코스피 200 조금이라도 사보면 공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 소액이라도 목돈 모을 때까지 난 그냥 내버려 둘래가 아니라 그 목돈이라는 건 저축의 습관을 들이라고 목돈을 이야기하는 거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일단 목표가 생기고 공부가 됐으면 바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